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2025년까지 이 설계 등 관련 용역을 끝내고 2026년에 착공해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영천 연장 노선이 개통하면 대구와 영천이 20분대 생활권으로 이어지면서 주민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특히 도시철도 예정지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경마공원과 함께 금호 대창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서 경마공원 이용객 유치와 산업단지의 인력난 해소,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호선 안심에서 하양 연장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하죠. 대구와 경산, 영천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가져올 변화와 발전, 2030년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영하 9도, 청송 영하 13도, 의성은 영하 11도로 시작했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도, 예천 3도, 영양은 1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 계량기 동파나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영양군이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제1회 영양꽁꽁 겨울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양군과 영양군 체육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축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코로나19 이전에 크고 작게 열렸던 기존의 무료 스케이트장 운영 행사도 다시 개최되고요. 여기에 더해 일반 눈썰매장과 회전 눈썰매장, 또 빙어 낚시와 빙어 잡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해서 제1회 영양꽁꽁 겨울축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이 밖에도 매점과 푸드트럭을 운영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주말에는 마술 공연과 페이스 페인팅, 목공예 체험 등 여러 가지 부대 행사가 준비돼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되는데요.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에서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당일 기상 상태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 여부나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서 방문객들이 보다 즐거운 겨울철을 날 수 있도록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기록했고요. 낮에도 영상 5도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반짝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내일과 모레 사이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추위 속에 대기가 건조해서 건조주의보 발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대미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디지털 박람회인 CES 2024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는데요. 이번 CES 2024에서 포항관을 운영하면서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K-스타트업관에도 참여합니다. 또 첨단 IT 창업 허브 도시인 시애틀과 세계적 벤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도 벤치마킹할 예정인데요. 초대형 디지털 LED 미디어 아트 공연장인 스피어와 뇌지식 플랫폼이자 질병치료의 새로운 접근법이 될 시애틀 앨런 뇌과학연구소, 기술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 등을 방문하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 투어도 하면서 시정 접목 사례를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 핵심 신산업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포항이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눈이 날리며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밤사이 내린 눈으로 기온은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 낮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기온은 4도에 이르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인 날씨로 아침 출발하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높게 일겠고요. 이 특보가 해제된 후 내일은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다시 잔잔하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악화로 운항이 중단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울릉도와 독도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어제 울릉군에 따르면 작년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약 40만 8천 명으로 전년도인 약 46만 1,000명보다 5만 3천여 명이 감소했는데요. 한동안 30만 명대를 유지하던 울릉도 관광객은 2022년도에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일상 회복 조치로 외국 여행이 늘면서 국내 관광객이 줄어들었는데요. 울릉도 관광객이 줄면서 독도 관광객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군 관계자는 외국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와 울릉도에서의 일부 바가지 요금 행위가 부풀려지면서 탐방객이 줄어든 것 같다며 앞으로 탐방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대상지로 뽑혔습니다. 올해 말 최종 선정돼서 지역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문화도시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신미경 수성구 문화관광과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세한 얘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네. 문화도시는 우리 지방시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의 특색이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입니다. 네. 네, 국정 과제인 지역 중심의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그 조성 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올해 1년 동안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의 예비 사업 추진 실적 심사를 거쳐서 올해 말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면은요,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년간에 뭔가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최종 선정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총 4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이 됐고 이 가운데 13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경북 안동시가 이름을 올렸는데 자, 수성구의 전략과 계획 궁금하네요. 네, 수성구는 이번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서 한국 대표 시각예술 허브 조성과 덜한 예술마을 공개라는 그런 사업을 핵심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로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였는데요. 먼저 한국 대표 시각예술 허브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구 간송미술관 그리고 대구미술관 또 연우지구에 소규모 사립미술관을 잇는 박물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건립 예정인 디자인 특화 도서관 등을 핵심으로 시각예술 관련 시설들을 네트워킹해서 도시 전체를 글로벌 시각예술 도시로 브랜딩할 계획입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덜한 예술마을 공예촌을 거점으로 해서 시민 제작소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또 판매망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네, 시민들이 직접 생산한 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수성구 관광 안내소와 또 망월지 생태교육관 내에 판매소를 만들고 나아가서 동대구역과 또 뭐 마트라든지 편의점 등 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고요. 또 온라인 마켓 운영까지 유통 구조를 구축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해서 진정한 컬처 노믹스를 창출하는 것이 수성구 문화도시의 핵심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추진되는 예비 사업들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올해 1월 달에 그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합동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예비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본격적인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사업을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네, 우선 한국 대표 시각예술 허브 조성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간송미술관이 올해 개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호지구의 또 미술관 클러스터 그리고 또 향후에 저희가 또 건립 예정으로 있는 디자인 특화 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네. 이러한 사전 절차들 이행을 해서
시각 예술 허브 조성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드란예술마을도 그러면 올해부터 추진되는 건가요? 예. 그 드란예술마을에는 공예 제작 및 교육을 통한 또 저희가 공예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 뚜비 캐릭터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프리마켓을 운영을 하고 또 지역 기업과 협력 등 생산, 판매, 소비, 소득 창출까지 이어지는 문화 경제 생태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울러서 또 교육부 라이즈 사업인 대구 동성로 오픈 캠퍼스와 연계한 상동 오픈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대구시 그리고 또 대구 라이즈 센터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드란예술마을은 드란은 많이 들어본 그렇죠. 지명인데 네, 제가 네. 알고 있는 그곳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드란예술마을에 대해서요. 네. 드란예술마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아는데요. 드란길. 네. 수성목과 맞닿은 드란길 일원 그러니까 상동하고 두산동이 됩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자생적으로 자리 잡은 공방들이 50개가 있습니다. 오. 네, 그것도 갤러리와 더불어서 저희가 동네 주택 그리고 또 일부 노후한 원룸 등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건축적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담아서 리노베이션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성한 공예 중심의 예술 창작촌이 드란예술마을입니다. 네, 지역 대표 명소인 우리 수성모스의 브랜드 파워를 드란길 일원까지 확장해서 문화예술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수성구 도시 유일성 핵심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드란예술마을에는요. 청년 작가들을 위한 청년 공방이 있고 또 공예 전문 작가들의 작업 공간인 창작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문화예술 교육시설인 또 꿈꾸는 예술터에서 또 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미 예술 네. 창작 마을이 네. 구성이 돼 있군요. 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간단한 체험부터 또 원데이 클래스, 정규 강좌 그리고 직접 만든 공예품을 선보일 수 있는 덜한 아트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이런 젊은 청년들의 창업, 창직 네. 활동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대구시하고 협업 사업으로 교육부 라이즈 사업의 일환인 대구 동성로 도심 캠퍼스 타운과 연계를 해서요. 공예 및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상동 오픈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동성로 캠퍼스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공 커리큘럼과 창직, 창업, 취업을 위한 필드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상동 오픈 캠퍼스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네. 대구 라이즈 센터 또 지역 대학 등과 업무 협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캐릭터 마케팅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저희가 보통 캐릭터라고 하면 지자체 행사할 때 홍보 대사 정도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저희는 그러한 이제 과거 캐릭터에서 벗어나서 지역을 상징하고 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도시 브랜드로서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망월지라고 하면 다 아실 텐데요. 두꺼비요. 네, 저희가 망월지 두꺼비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뚜비를 개발했습니다. 네, 이 캐릭터가 도시 브랜드로서 이제 정착을 하고 지역 내에서 또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양한 프로모션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뚜비상을 만든다든가 또 뚜비 팬클럽을 조성을 하고 뚜비 연극 공연 등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뚜비가 연계한 공예 교육이라든지 한정판 굿즈 출시 이러한 계획도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그 효과성하고 또 지속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마트라든지 또 드란길 상가 번영회 또 대구 FC 엔젤클럽하고도 이미 공예 및 캐릭터 굿즈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로컬 콘텐츠를 통해서 지자체와 기업의 동반 선장을 이끌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구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이미 있는 걸로 아는데 물망이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 물망이 이어서 네. 이 또 다른 캐릭터인데 뚜비. 네. 귀여운 두꺼비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 두꺼비 뚜비가요. 이거 이제 수성구 중동 지역에서 옛날부터 마을 공동체 신앙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한 전설 속 돌두꺼비하고 또 전국의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 두꺼비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이제 캐릭터 뚜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뚜비는 아시다시피
재물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저희 또 망월지 생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네. 미술관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연호지구 내에 저희가 자족시설 부지에 사립미술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연호지구 미술관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을 했었고요. 예. 지금 LH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미술관과 함께 연호지구 내에 보면은 4개의 못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또 작은 미술관을 조성하는 구상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거기에 또 향후 저희가 디자인 특화 도서관까지 지금 건립할 계획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호지구 내에 미술관 클러스터 그리고 올해 개관을 앞둔 간송미술관 그리고 대구미술관까지 연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한국을 대표하는 시각예술 허브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인데 디자인 특화 도서관은 뭔가 다른가요? 예, 연호지구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계획하는 디자인 특화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 내 외부의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신미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또 그 소장 자료도 저희가 공예라든지 미술, 패션 등 디자인을 메인 테마로 해서 공연, 전시 등을 연계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연호지구 내에 저희가 이제 향후 디자인 특화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LH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올 연말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도시 구축 그리고 활성화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수성구에서요. 네. 자, 최종 선정이 일단 목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수성구 문화도시 사업은 수성구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그리고 타 지자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예비사업 기간 동안에 다양한 주체들과 파트너십 그리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해 나간다면 무난히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선정이 되면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또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예비 사업들을 계속해서 연장선으로 이어서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 예비 사업 기간 동안은 우리 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시각예술 허브 조성과 덜한 예술마을 공예 중심 문화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을 위한 어떤 협력 체계 구축을 하고 네. 또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이제 지정이 되면 시각예술 허브 조성, 공예 제작소 및 판매 스토어를 구축하고 또 상동 오픈 캠퍼스 조성 등 본격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대구 수성구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수성구가 이번에 그 문화도시 사업에 도전한 이유는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이 심합니다. 그리고 도시 간의 격차도 많이 심해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지방의 소멸 위기, 골목 경제 붕괴라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네. 문제 해결의 핵심 키가 저희는 바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예술을 통한 지방 분권의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네. 그러한 만큼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어떤 우리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로 도시 집중력을 확보하고 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소외 계층들에게 경제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요. 네. 이러해서 이제 선순환적인 문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문화도시에 선정됨으로 해서 네. 수성구가 추구하는 어떤 도시 유일성 정책에 큰 동력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꼭 선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미경 수성구 문화관광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지하차도가 예술의 거리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겁게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아현 리포터가 현장 소개해준다고요? 네, 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시체험 프로젝트 은는이가가 열리는 도시철도 범어역 대구아트웨이에 다녀왔습니다. 웃는 이가요? 네,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와 공연 그리고 체험으로 구성됐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함께 참여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이건 종이다, 선물이다. 종이. 자, 두 번째. 호구를 만들었다. 나무, 쇠, 돌, 흙. 그렇게 맞다,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중에서 색깔이 너무 예쁜 쇠랑 철사랑 나무 구슬을 가지고 재밌는 모기를 만들어 갈 거야. 다 했다. 6살 김시은이 구슬 돌아가는 거랑 나무로 만든 의자가 거꾸로 된 걸 봤어요. 신기했어요. 선생님들이 요정이랑 하트랑 큰 별이랑 작은 별이랑 만든 거에 구슬을 끼워서 감았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오늘 고리로 예쁘게 만들었어요. 좋았어요. 저는 남산동에 살고 있고요. 8살 아들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주기적으로 전시를 좀 보러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참여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문화생활을 좀 많이 애와 함께 이제 나누고 싶어서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많이 다니는 편이라서 그 나이에 맞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싶어서 이번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네, 목표는 사실은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그 건강 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의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런 예술 활동을 연계해서 좀 더 많이 포괄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요.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네요. 네, 모든 체험은 참여 대상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으로 각각 다르게 구성됐는데요. 프로그램 강사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아트웨이 입주단체인 아트판타지 협동조합 전혜주입니다. 체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험 교육은 전시 감상과 체험을 연계해서 하는데요. 인간의 삶에서 꼭 필요한 5가지 요소인 5가지 주제를 예술로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지를 같이 감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와 연결된 체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5 요소에 대한 전시를 제가 의뢰를 받았을 때 체험 교육을 우선 대상을 5대상으로 나누고 싶었어요. 조금 다양하게 장애인, 비장애인, 가족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을 했었고요. 체험할 때도 예를 들어 지금 1월 달에 진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쇠를 공예용 와이어를 활용을 해서 하고요. 나무는 나무 빗이라고 해서 꾸미기 있을 때 구슬 깨는 것 같은데 재료가 나무인 게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해서 이 2가지 종목에서 모빌을 만들 예정입니다. 대구 아트웨이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일부러 오셔도 돼요. 시간 낭비가 안 될 만큼 좋은 공간이고 전시 때마다 체험 교육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많이 보시면요. 무료 체험 교육 많으니까 전시 연계 체험 교육은 대구에서 몇 군데 없기 때문에 한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그리고 특히 아동들한테는 이러한 경험들이 성장기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대구 아트웨이 담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아트웨이 전시기획자 김유리입니다. 저희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2부 은는이가는 동양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았던 물, 불, 나무, 쇠, 흙 5가지를 매개체로 6명의 시각작가들이 조각이랑 영상,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기타 연주자인 곽진규의 공연을 통해서 물질의 성질과 에너지를 탐구하고자 기획한 전시입니다. 지금 전시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작품들은 이제 생성과 순환, 분열과 소멸 등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만들어낸 예술가 또는 그 밖에 어떤 대상이 건넨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바라보면서 사유하는 시간 동안 삶의 주체인 나의 존재를 다시금 인식하게 하고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체험은 유아에서부터 가족 단위, 초등학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하 거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작품 앞에 서서 오랜 시간 머무르다 가시는 것을 종종 보곤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시장 유리창 너머의 작품들에 쉽게 다가가고 자세히 관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대구 아트웨이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문턱을 낮추고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장소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신선한 기획을 통해서 일상 속 예술로부터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하고 볼거리 가득한 대구 아트웨이 지하거리로 많이 놀러 들어오세요.
네, 현장음에 잡음이 좀 포함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아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 정호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의료에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 개인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최근에 많이 듣고 또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IT 기술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서비스로 확대된다는 건데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죠? 네, 맞습니다. 건강의 유지, 증진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I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 비의료 서비스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질병 치료, 처방, 관리는 의료의 영역이지만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형태의 기기를 활용해 운동 횟수나 영양 공급 및 수면을 관리하는 서비스는 전문 의료 영역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헬스케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 몸을 관리하는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의 전망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건강관리 기기도 다양해지고 보급도 부쩍 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되는데요. 네. 한국개발연구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세계시장 규모가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18.8%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경제인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유망한 사업군으로 헬스케어를 꼽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산업군으로요? 네. 자, 이렇게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이유가 있겠죠. 네, 산업의 성장은 늘 사회 변화와 연관성을 지니기 마련인데요. 헬스케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내년이면 한국도 65세 인구가 전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고령 인구 중 만성 질환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진료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진단 치료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병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헬스케어가 보편화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의료 서비스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나요? 네, 예방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수요자, 즉 환자가 중심이 되는 거죠. 예. 또 얼마나 많은 치료를 했느냐가 아닌 서비스 결과에 따라 평가를 받고 각 주체별로 상호 협력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메디시티를 표방하고 있고 또 신산업으로 헬스케어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민선 8기 대구시의 5대 신산업 중 하나가 바로 헬스케어인데요.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조성된 지난 2014년 이후 지역 의료 산업은 매년 19%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하는데요. 원주, 인천, 오송 등과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기서 대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인데요. 타 지역에 비해 IT 기업이 다수 분포해 있어 산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IT 계열과 융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세부적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네, 우선 지난해 시작한 의료 데이터 중개 사업은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의료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 향상을 지원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요. 예. 대구 디지털 혁신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이 참여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 지원을 통해 진단용 인공지능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반 기기 개발 및 인허가 컨설팅 등 종합 지원을 담당하는 의료 인공지능 개발 지원센터 대구 분원이 지난해 6월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 진행 중인데 헬스케어 산업 인프라도 꾸준하게 늘고 있죠? 네, 헬스케어 산업은 초창기 실증이 중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확충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렇죠.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메디밸리 창업 지원센터 건립을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임상시험 및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미래의료 기술연구 등을 연내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의료기술시험연구원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이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기반을 다진 덕분에 두각을 드러내는 기업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현지 시간 9일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ES가 열립니다. 네. 한 해 기술 트렌드를 전망하는 큰 행사인데요. 지역 기업들 가운데 헬스케어 기업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대구는 이번 CES에서 총 8곳의 혁신상 수상 기업을 배출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야. 이 가운데 절반인 4개사가 헬스케어 관련 기술로 혁신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렇군요. 혁신상 8곳 가운데 4개사가 헬스케어 관련 기술 이렇게 네. 영예를 안았는데 세계 시장에서도 이렇게 경쟁력을 인정받은 셈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선보였나요? 네, 이번에 관련 취재를 가기 전에 혁신상 기업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신체 부위 손상이 큰 욕창을 진단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일상 속에서 체온을 관리하는 기기와 자동 기록 및 관리를 돕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만성질환 치료를 보조하고 난임을 예방하는 기술을 CES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대구 헬스케어 기업이 이름을 알릴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은 단연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요? 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1,000TB 이상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생산한다고 추정하는데요. 야. 이런 광범위한 데이터를 측정, 통합, 분석,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헬스케어 기술이 산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법 규제가 많은 게 현실인데요. 원격 진료, 원격 조제가 대표적입니다. 또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 간의 명확한 구분이 힘든 탓에 다양한 제품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산업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산업의 장벽이 되는 게 규제네요. 자, 규제를 넘어선다고 해도 활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까요? 네, 우리 정부에서도 샌드박스 등 예외 규정을 두거나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층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죠. 건강관리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디지털 소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면 정말 네, 필요가 그렇습니다. 없어지죠. 예. 실제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 타 연령층 대비 고령층의 정보와 역량과 활용 수준은 각각 54.5%와 72.6%에 불과했습니다. 네. 좋은 이런 그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이 있어도 이걸 앱을 다운받고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 항상 이면에 어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고령층 맞춤형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으로요? 네. 예. 헬스케어가 정말 유망 산업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앞으로 지역에서 좀 더 앞서가려면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단순히 부가가치가 높다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의료 형평성 유지에 기여한다는 면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일부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아예 처음부터 해외에 법인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작할 만큼 국내 시장엔 어려움이 많은데요. 아예 그냥 해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하고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스케어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가까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출발한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좀 애용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매일신문 정우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 주인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 진술을 따르면 정치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네, 김모 씨 당적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이다, 민주당 당원이다, 탈당을 하고 옮겼다 이런 여러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일단 당적 비공개 방침을 내렸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혼란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지만 경찰은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것이 더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불안정하다. 또 정당법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행 정당법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김모 씨가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대표를 증오했고 이것이 범행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네. 정치와 관련된 범죄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할 수 없겠습니다. 현행 정당법에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이게 이제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이 돼서 네. 당적에 대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대하는 국민 반응에서 일부겠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근거 없는 음모론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사실 거론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퍼져 있어서 몇 가지 지적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음모론이 자작극설인데 네. 사실 이 대표가 목에 경정맥을 다쳤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비켜가서 경동맥 쪽을 다쳤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중한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작극일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피의자가 흉기가 아니라 나무젓가락을 들었다 이런 설들이 또 돌고 있고 저도 어디 지나가다가 집회에서 그런 발언을 누가 하는 것을 봤어요. 나무젓가락이었다. 네네. 네. 그때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보다 자기 눈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왜 믿는지 이런 것부터가 한국 사회의 좀 불안 징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후가 있다, 있을 거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배후가 있는지 이것을 마음으로 의심을 한다거나 또 수사를 제대로 해서 여러 가지를 빠짐없이 밝혀라 여기까지 말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배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으로서 함부로 무게를 두면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수사로 밝혀진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고리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단초가 된 게 이 피의자를 숙소 근처에 내려준 차량이 이제 발견이 됐었는데 있다고 그 했죠. 차량을 조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연결고리는 없었다. 현재로서는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거고요. 네, 이것은 이제 사실 규명을 명확하게 하면 될 문제지 어떤 가설을 성급하게 들이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논란을 남긴 게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이 대표가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의료 차별이다. 이런 논란과 또 특혜 논란이 불거졌어요. 네, 지금 좀 이것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게 전국 각지의 의사 관련 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걸 돌아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부산대 병원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는 게 가장 적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평이고 또 위급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바로
수술을 하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혹시나 사용할 수도 있는 헬기를 사용한 것 이것도 위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보면 부산대병원 관계자들 여러 명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반대했다. 우리가 수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해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야 할 일인데 이렇게 본다면 부산대학교 병원의 최종 결정권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이나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의료진의 소견과 권위를 갖고 이걸 거부하고 우리가 수술하겠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나 가족을 탓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인 게 이제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오판을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치적 책임도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뭐 헬기 이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버티는 것보다는 그때 악의는 없었는데 뭐 정확한 판단 아니었다. 이런 점까지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번 피습 사건이 남긴 교훈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국민이 직접 정치인을 공격하고 이런 사례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입니다. 분명히 한국 시민들의 일반적인 모습하고 이번에 범행을 한 피의자하고는 크게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폭력의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치에 특히 강성 지지층 사이에 퍼져 있는 증오, 적대, 혐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실제 하는 것이다. 이걸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러면 왜 대의제 민주주의나 선거가 있고 형사사법 절차가 있고 언론이 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정치나 사법 문제에서 너무 민감해하지 마라. 너무 화내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되고 설령 그 정치인이 당선이 돼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가 죄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면 된다. 국민이 화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그리고 나선다 할지라도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나선다고 한다면 이웃들과 연대해서 우리 주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풀뿌리 정치 이런 데에 열정을 쓴다면 오히려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에서 성과를 거두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자연스럽게 저기가 열심히 일하는 집단이구나. 저쪽을 지지할 만하구나. 이렇게 해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러면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 세력의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좀 포지티브한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피습 못지않게 또 주목을 받은 사안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법안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관섭 실장의 비판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수사하고도 기소는 물론 소환도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도중에 권오수 회장하고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 이들의 신병이 확보가 된 게 2021년 10월, 11월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감이 한 반년 정도 남아있던 시점인 거고 이게 수사 기간을 한 2년 동안 해서 탈탈 털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사 필요성을 보면은 이제 이미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들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영부인만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 판결 내용만 보더라도 통전 가장 매매로 이제 시세 조정을 할 때 있어서 이 계좌 중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거래 중에 절반 정도가 김건희 영부인의 계좌가 사용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혐의가 없어서 소환을 못한 게 아니라 수사가 진척이 안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이 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대장동 문제는 이미 재판에 넘어갔거든요. 이 특검 때문에 수사가 방해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특검법도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법조인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수사는 김건희 의혹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대통령실이 동의를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고 여야의 의혹을 다 제대로 수사하라라고 하는 게 국민의 다수 여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문제는 이제 자신이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문제로 덮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앞으로 이 특검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만 쳐도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거부한 게 여권 스스로의 악재다라고 보고 시간을 어느 정도 더 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용 특검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네. 야당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총선 뒤에 실시하는 걸로 수정안을 합의하자 이렇게 승부수를 던질지 이것이 좀 마지막에 어떤 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다만 이번 국회가 끝나도 총선 끝나고 다음 국회가 새로 구성이 돼도 특검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 예, 이것을 또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토요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가 열린 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일 만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가 그 사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국갤럽에서 작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잘한 일이 많은가 못한 일이 많은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 18세 이상 1,009명을 상대로 무선전화 면접으로 물은 것인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여기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긍정평가 68%, 부정평가 14%를 받았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57%의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그동안 재조명이 많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편한 정치 환경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이 거꾸로 그에 대한 부채의식을 국민들에게 자극한 것이 아닌가 싶고 부채의식. 그리고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때 한류라든지 IT 이런 것들의 성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화 초기와 국토개발은 박정희, 후기 산업화와 지식화는 김대중 이런 공식이 또 성립이 돼서 역사 속에서 또 뚜렷하게 남는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가 더 커지고 있다. 이 소식까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2016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인데요. 이에 따라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일반인 기준 250원이 인상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1,250원에서 1,500원이 됩니다. 급행버스는 1,650원에서 1,95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며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탐방객을 위해 등산용 안전용품을 무상으로 대여합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와 겨울철 빙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해 산행 초보자나 장비를 준비하지 못한 등산객을 대상으로 등산 스틱과 아이젠을 빌려주는데요. 모든 탐방객은 이용 횟수 제한 없이 1인 1세트 무료 대여 가능하며 하산 후 반납하면 됩니다. 대구 섬유박물관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박물관 관람 편의를 돕기 위해 점자 리플릿과 수어 해설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점자 리플릿에는 시설 안내와 전시물 해설 등을 담았는데요. 전시실 곳곳에는 점자 명패를 부착해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 주요 전시물에 QR코드를 부착해 수어 해설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은데요. 추운 날씨에는 실내 환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실내 공기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깐씩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게 좋은데요.
오랜 시간 창문을 닫고 있으면 오히려 실내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3분에서 5분씩 환기하고 환기 후에는 물걸레로 바닥이나 벽면, 천장 등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 행복기숙사가 2024학년도 1학기 신규 입소생을 이달 22일까지 모집합니다. 대구 행복기숙사는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규모로 지난해 3월에 개관했는데요. 기숙사비는 관리비를 포함해 월 24만 원으로 최대 8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행복기숙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4도에서 영하 5도 분포로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떨어져서 오늘 추웠는데요. 낮 기온도 1도에서 6도에 머물러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전망되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비나 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